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존의 인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온라인이지만 학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노동법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또 노동조합법, 남녀고용평등법 뭐 이런 등등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노동법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인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업 또는 기관, 공무원 조직은 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질 않으니까, 공무원법에서 적용을 받으니까 공무원 대상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공공기관, 일반 민간 기업, 보통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4명까지만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직원을 가진 조직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노동법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과 항상 우리가 이제 노동법제를 이야기를 할 때 일본하고 항상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인사관리 트렌드라든지 기업의 동향, 기관의 동향, 또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 쪽에서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한 300개 정도 공공기관이 있는데, 요즘은 산하기관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는 추세에 있어서 이런 직무 중심 보수 체계라는 이름 하에 임금 체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많이 바꾸려고, 직무 중심으로 인사 제도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지금 비교를 하는 게 사실 지금 시대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미 한국과 일본은 같은 노동 법제에서 출발은 했으나 물론 수십 년, 1960년도에 60년대 초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일본은 노동기준법이죠. 우리는 이제 근로기준법이고, 이제 사실 뭐 카피 앤 페이스트 개념으로 사실 차용을 했다라고 봐도 될 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지나가는 시점에 의해서 양국이 가진 경제적, 역사적 이런 발달 과정도 많이 다르고, 지금은 이제 국제 무역 질서 같은 경우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추구하는 이런 노동 시장에 대한 환경, 여건, 문화 이런 것도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과 한국과의 차이를 이제 뭐 비교를 해서 거기서 시사점을 얻는다라기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구나.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아직 계속 어떻게 보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이라는 거는 사실 뭐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승자가 없는 게임이라 그래야 될까요? 사실 뭐 다 이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들 균형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것도 노동법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근로기준법,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많이 그동안 접해 보셨고, 항상 이야기 나오면 뭐 나오는 거는 뭐 항상 비슷하죠. 근로조건 저하, 취업규칙 변경, 뭐 요건, 음, 임금, 그죠? 노동, 근로, 뭐 근로하고 노동 뭐 그냥 개념은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좀 좌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 노동이라는 단어가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우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 근로라는 기준, 그 이름이, 단어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근로기준법, 일본도 노동기준법이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로기준법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뒤에 이제 일본 부분도, 일본의 경우도 한번 좀, 일본은 어떻게 좀 또 운영을 하고 있는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기업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오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기업 현장에서는 이제 사측, 이제 노사가 있으면 사측 입장에서는 인원도 최소화, 인건비도 최소화, 생산성은 극대화를 추구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 노측 입장, 노동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본인이 정당하게 투입한 노동에 대한 보상이죠. 컴펜세이션, 뭐 리워드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보상을 어떻게 적정하게 내가 받을 것인지가 또 중요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명시하는 규정 하나하나의 조항에 따라서 모든 근로조건, 그러니까 근로자 개개인이라든지 개별 기업마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좀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뭐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뭐 리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의 근로기준법, 한국의 노동법, 대표적인 노동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보통 이제 모든 근로자, 만약에 100명의 근로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경영층 뭐 임원 다 빼고 근로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면 노동조합,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과반수로 구성이 된 노동조합이 없다라고 하면 물론 대표 교섭노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구성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조건의 저하가 취업규칙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근로조건의 저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업규칙을 여기 써있네요. 맨 밑에.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무죠. 네, 머스트죠. 네. 굉장히 강력한 조항입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노동 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이제 학자들도 보통 이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노동 법학자들, 이제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노동 관련 법제를 전공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노동 법제가 굉장히 조항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속된 표현으로는 좀 두리뭉실하게 써 있다. 명확하게 써 있기는 하지만 좀 해석하기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반대쪽에서 입장을 또 주장을 하는 입장은 뭐냐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노동법제는 사측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이 노동법제 운영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의 가장 더 큰 목적은 근로자, 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상은 좀 따져보고 이게 이제 뭐 요즘 항상 이제 어떤 이제 노동 관련 얘기 많이 나오면 뭐 최저임금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주제들이 나오면 뭐 직종별, 직무별로 좀 차등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각 현이라 그럴까요? 도시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다 다르죠? 도시마다. 그래서 어디 제일 낮은 데 같은 경우는 시급이 뭐 800엔, 8,000원인 경우도 있고 또 도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100, 110엔, 1,100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정도 20, 30%가 차이가 나는 경우로 운영을 해요. 굉장히 오래됐고요. 물론 이제 예전에는 일본도 동일하게 어느 지역에나 최저임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일본은 사실은 뭐 내수가 지금 1억이 인구가 넘는 상황이고 내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뭐 경제 발전이 굉장히 물론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이런 근로기준법에서 모두 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개정하기도 쉽지가 않은 법률이고요. 다 이게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노동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한 문제인 거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94조 항상 제일 많이 인용이 되고 우리가 항상 쟁점이라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로기준법상에서 쟁점을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94조죠.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조금이라도 만약에 뭐 바꾼다는 이런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사실상의 구성원의 집단적 동의는 예외 없는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예. 최근에는 이 정부가 이제 자꾸 이제 그 시기가 좀 빠르게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정부의 이런 성향과는 상관없이 이 법원이 결국은 대법에서 뭐 전원 합의체에서 이게 보통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핵심 내용은 다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고등법원, 대법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점점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동의를 받아야 함을 점점 더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여기 구성원의 집단적 동의라고 했는데 과반의 동의이기는 하지만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과반 동의면은 뭐 상호 노사 간의 이해하에 이렇게 운영이 잘 되지만 좀 민감한 문제, 임금 피크제라든지 좀 이렇게 민감한 문제, 정년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전 구성원의 개별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쪽으로 방향이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년 반 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법원 전원합의체 이런 민감한 사안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시행을 할 때 임금 피크제를 하면은 일정 수준의 이상의 연령이 됐을 때 급여가 감해지는 거잖아요. 네, 줄어드는 건데 그거를 근로자 과반 동의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로자들 과반 노조가 있어서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 노동조합한테 설명을 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그 제도를 근로기준법 94조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사측에서는 시행을 했다라고는 했지만 막상 그 적용 대상 노동자들이 다 그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받는 분들이. 본인은 과반 노조 거기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전체 구성원 대상으로 사측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제도 도입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 지난한 3심까지 가면서 결국은 대법원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근로자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해당 임금 피크제 과반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동의를 했더라도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마다 이제 그 판결 이후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 이게 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법률 조항이 이렇게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은 판례 법리가 굉장히 또 작용을 일정 부분 많이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판식, 그 대법의 전원합의체 판식 이후에 기업에서 그 판식 기준으로 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측 입장에서 또 노측 입장도 요러면 요런 상황에서 우리도 설명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거 이슈 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래서 지금 소송이 계류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업의 이런 직종이라든지 특성, 속성, 비즈니스의 이런 성격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근로기준법 상에 이게 명확하게 구성은 되어는 있지만 좀 포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은 법원이 결국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할을 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회사마다 좀 이렇게 다르게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조금 이게 지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근로기준법 한번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일본 노동계약법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앞장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앞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근로기준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뭐 노동계약법이라고 나왔네요. 원래는 노동기준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노동기준법은 사실 우리 근로기준법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지금도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용어도 비슷하고 예.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 이유는 뭐 과거를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국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외교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한일합방 이후에 모든 경제
발전의 이런 시작이 일본의 이런 산업 구조하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법률도 당연히 일본의 모든 관련 법률을 따랐겠죠. 그렇게 따라왔었고 또 이제 해방이 되고 미 군정이 진행이 되면서도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노동 관련 법률이 계속 적용이 돼 왔을 거고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 거치면서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이 이제 나라로서 하나의 자리를 잡을 때 노동법제 우리만의 노동법제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또 그 학자라든지 정부에 계신 분들도 이제 일본 어떻게 보면은 그 관제 하에서 정부 하에서 일했던 분들이 또 많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의 노동 기준법을 그대로 들여오되 그거를 근로로 바꾸는 방식으로 좀 차별화를 둬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선 우리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의 노동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발달된 동양적인 사고에 있어서도 굉장히 발달된 노동법제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계약법이라는 건데 보세요. 노동계약법은 2007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동기준법, 그러니까 우리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노동기준법이 있고 그 하위 법률로 해서 노동계약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별도로. 네. 별도지만 물론 노동기준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기준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근로기준법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 계약에 관한 노동계약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한 법이 노동계약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적 굉장히 근래에 제정된 일본의 노동 관련 법제겠죠. 근데 이 노동계약법에 이 범주,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모든 노동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혼동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일본의 노동계약법을 왜 만들었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급격하게 경제가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지금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하면서 예전에 뭐 굴지에 뭐 소니라든지 전자 회사로서 소니, 도시바, 뭐 하나소닉 이런 데서 지금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업종이 많이 바뀐 것 같고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사업을 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었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하향 곡선을 성장에 있어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일본이 굉장히 노동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되죠. 산업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 연공, 시니어리티 뭐 잘 아시잖아요. 연공 뭐 지금도 사실 뭐 연차별로 임금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지금 뭐 우리의 임금 체계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기업에 따라서 연봉제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정말로 연봉제 본연의 의미를 추구하는 식으로 개별 계약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민간 기업들, 그룹사 중심으로. 그렇지만 기관이라든지 뭐 공무원만 봐도 사실 다 호봉제잖아요. 예, 호봉제라고 표현을 할게요. 연공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임금 체계를. 일본도 우리가 일본 따라갔으니까 일본도 이제 그 체계가 오히려 한국보다도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이 이제 민간 기업들 중심으로 그룹사들이 2000년대부터 막 치고 올라오면서 90년대부터 임금 체계를 많이 바꿔왔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 쪽으로. 많이 물론 이제 많이 바꾸진 못했지만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뭐 20년, 30년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그만큼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노력을 이미 했죠. 일본도.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경제 성장기를 이미 겪었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이 그런 미국식 어떻게 보면 뭐 직무급, job based pay라 그래서 직무급이란 직무 중심 임금 체계를 자꾸 도입을 하려고 하고 뭐 직무 분석도 하고 뭐 직무 평가도 하고 직무 설계도 하고 하면서 미국식의 인사관리 체계를 들여오려고 노력은 많이 했으나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일본 노사정이 선언을 했어요. 사실상. 예. 그래서 그거를 선언하면서 노사정이 거의 10년 동안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거의 10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더 이상 이제 평생 직장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유지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어느 정도 사업이 되는 회사들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과주의, 직무주의 이런 쪽을 반영을 하기 위한 노동법제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일본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노동계약법을 논의를 거쳐서 제정을 하고 이제 시행을 했는데, 물론 지난한 굉장히 또 과정이 있었겠죠. 이런 노동법제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하는 거 조금 뭐 하나 개정한다고만 해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사회적인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일본에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이미 이런 노동계약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10조에 보면 구조부터 그냥 한번 읽어보죠. 구조는 사실 근로기준법, 아까 우리 노동기준법, 그러니까 일본의 노동기준법,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94조하고. 여기 보면 구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함이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죠. 다만이 중요한 거죠. 예외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다만 다음 조의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그러하지 않다. 의무사항으로 과반 동의를 받는 건 맞는데, 다음 10조에 만약에 해당이 되면, 그게 인정이 되면 법원에서 인정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그게 인정이 되고 법원까지 가지 않을 사항이라고 하면, 과반 동의가 없어도,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 과반 동의가 없어도 사측에서 임금을 1%라도 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는 근로기준법 위반, 경영자와 회사 법인이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을 거요. 중범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금체불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 행위일 텐데, 일본은 그 예외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 10조를 한번 읽어보죠. 뭐.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측이 급여를 예를 들어서 1%를 깎고 싶어. 근거는 물론 있는 거죠. 사업이 너무 안 되니까. 변경 후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급여가 깎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임금 인상이라는 게 보통 물가 인상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임금이 동결이 된다라고 해도, 물론 우리 노동법에서는 임금 동결도 가능하지만 동의 없어도, 근데 실상은 동결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항상 질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임금 인상분만큼 보통 오르는 게 일반적인 베이스업이라고 그래서 기본급 인상분인데, 만약에 동결을 해버리면 인플레 올라가는 것만큼은 깎이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사실상 저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금 동결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한국 기업 같은 경우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성, 또 변경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상황, 논의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타 취업규칙 변경에 관련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게 합리적인 것일 때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인 근로조건은 당해 변경 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회사의 개별 취업규칙에도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정부의 노동계약법, 노동 관련 법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맨 밑에 보면 사회 통념상의 이 합리성에 따라서 구성원 합의, 동의죠 사실. 동의 원칙의 예외를 법률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이 슬라이드 말씀드릴 초반에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는 서로 갈 길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통된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서로들 비교도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항상 우리가 노동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면 일본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많이 했죠. 한 10년, 20년 항상 앞서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노동계약법이 없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일본의 이런 상황을 그대로 적용을 해도 우리 노동법제라든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이라든지 노동문화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돼서 일본이 성과를 거기서 얻었다고,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 그 실효성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도 제가 관찰하기도 그렇고, 제가 직접적으로 좀 우리 기업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조사를 한 것도 그렇고, 2000년대 이 노동계약법이 일본이 이게 생기면서부터 이때부터 갈림길이 저는 서로 길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외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계약법이 2000년대 개정이 됐는데 중국은 굉장히 서구적인 노동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일본에 비해서는. 근데 일본마저도 한국하고 일본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임금 체계라든지 인사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도 중국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돌파구라고 하긴 뭐하고 어떤 변화를 구성원의 동의,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으로 진행이 되던 거에서 벗어나서 사측이 어느 정도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급여를 일방적으로 낮출 수 있는 통로가 법적으로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그 기업에 있을 때 일본의 그 아나항공 예전에 제가 뭐 이런저런 강의 시에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전일본 공수라 그러죠. 올 니폰 에어웨이 일본에 이제 재팬 에어라인스가 있고 거의 국영 기업이고 우리나라 대한항공처럼 그리고 이제 올 니폰 에어웨이스가 예전에 지금 대한항공하고 합병하기 전에 아시아나항공 레벨이었죠. 네, 민간 항공사인데 국적 항공사. 아나항공하고 그때 인사팀하고 이제 저희가 스타 얼라이언스 아시아나 쪽에서 근무를 했을 때 스타 얼라이언스의 인사 담당 팀장들하고 담당자들 이제 만나서 워크숍도 이제 가끔 하곤 했었거든요. 2, 3년에 한 번. 그때 제가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들 일본 이 노동계약법에 따라서 근로조건 저하라든지 회사 상황 어려우면 급여 일방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요 저보고. 아니 너 당신들 노동계약법 이거 모르냐 얘기를 했더니 그거 자기들도 아는데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물론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극한적인 경우고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는 해요. 그 일본의 이제 아나항공 인사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전에 이 노동계약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이후에 크나큰 변화는 없으나 변화가 온 게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보통 근로 형태라 그럴까요? 보통 이제 정규직 뭐 우리가 기간제 중에 뭐 계약직 있고 시간제 근로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논의의 대상이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 준규직이란 표현도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하고 좀 개념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일본에서 그런 준규직이란 말도 일본에서 이때 노동계약법 이후에 나온 말이라고 하고 그러한 노동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논의가 된 것만큼 일본은 좀 약간 특이한 게 또 이 노동 경제활동 인구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의욕이 그렇게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적인 경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의 이런 상황보다는 일단 일자리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많고 경제 규모가 크니까 일자리가 많고 급여는 낮지만 그렇지만 취업은 또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 잣대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고 법을 제정한 이후에 그 논의의 범위는 굉장히 확대가 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줬다, 플랫폼을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노동계약법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건데 법원에서도 잘 인정은 안 해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하고 비슷한 거죠. 보수적으로 받은 그 관성이 바뀌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통로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1대1로 우리하고 일본 기업의 이런 노동 환경을 비교하기는 이 노동계약법으로 인해서 조금 제한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지금 제한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일본 경제가 뭐 이제 제2의 아베라는 분께서 이제 다시 총리가 되시긴 하셨는데, 일본 여행을 가서 제가 이건 약간 사담이기는 한데, 일본 여행을 최근에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딸아이가 이제 뭐 미술을 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걸 좋아해서 한 바퀴 이제 뭐 도쿄라든지 이제 유명한 데를 다 다녔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일본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내수가
만약에 어떤 산업이 굉장히 침체가 되거나 하면 또 비슷한 다른 산업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 내수로 그 산업을 약간 메꾸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사실 그 통화 자체도 엔화 자체가 뭐 딱 전 세계 유일의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이게 미국 달러하고 어떻게 연동이 잘 돼 있으니까 상호 스와프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렇게 산업들을 들여다보고 저도 이제 과거에 일본 몇 번 가보고 거의 뭐 5년, 10년별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일본은 물론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생각외로 이 산업 구조가 변화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예, 빠르면서 물론 침체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뭔가 그래도 내수에서 이거를 메꾸고 있는 느낌이 물론 연구는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연구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오히려 그렇게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의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처럼 좀 이렇게 강성노조 중심으로 이렇게 합의하기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사정 이렇게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노사정으로 해서 새로운 노동법제를 근로기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밑에 근로계약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런 노동에 대한 다원화되는 노동 구조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을 일본이 지금 먼저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노동법학자들, 일부 학자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는 우리도 근로계약법을 제정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10년 전부터 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거를 시작을 해야 우리도 이제 요새 뭐 우리 특고 예를 들어서 뭐 배민 뭐 배달하시는 분들 라이더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노동자분들이 또 그런 식으로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쪽을 이렇게 아우르려면 결국은 근로기준법이 포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세분화가 되는 게 그 시대상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본은 선제적으로 전환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좀 약간 뭐 부러운 거는 아닌데 좀 빠르네 이분들. 그리고 생각외로 노사정 이게 논의가 잘 되네. 어디서 드라이브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이런 노동법제의 차이는 결국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도 이제 이런 노동법제 저는 미국 노동법제도 공부해보고 중남미 뭐 캐나다는 두말할 거 없고요. 미국도 똑같으니까. 근데 중남미는 이제 각 나라들이 꼬디고 대 트라바오라 그래가지고 꼬디고가 법이고 트라바오가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법, 노동법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 노동법 체계에서 왔는데 미국은 노동법이라고 딱 하나 근로기준법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이 없어요. 주마다 다 다르고 연방에서 또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게 총괄이 모여가지고 노동법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뭐 노동계약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고 일본처럼 노동계약법이 있고 이렇지가 않아요. 근데 중남미는 꼬디고대 트라바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노동법이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예, 두께가 거의 예전에 우리 사전 보면은 한 사전의 3분의 2 정도? 예, 그래서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주별로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직무 중심으로 하니까 또 이제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중남미는 1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웨이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분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서구적인 거기는 이제 뭐 노동 시장이라든지 직무급이 체계가 완전히 임금 체계가 다르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보수적인 호봉제 기준, 사람 중심의 연차 기준에 연차 중심에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한 20년, 30년, 40년 노력은 많이 했지만 결국은 회귀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서구적인 부분의 장점을 좀 가져와서 우리의 법제에 녹일 것인지 그리고 실행 측면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온 거는 맞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주도로 많이 하고 있죠. 그룹사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많이 그동안 해왔고 예전에 뭐 20년, 30년 전에 연봉제라고 도입을 했을 때 막상 연 단위로 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 기존에 있는 호봉제에서 그걸 연 단위로 바꾼 거 외에는 큰 차이는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우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을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굉장히 다원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서 그거를 저는 안에서 그게 포함이 돼서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잣대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기준법 하에서 어떤 굉장히 우수인력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매년 하는데, 물론 매년 계약식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중기로 한 3년 4년 계약을 한 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목표한 대로 성과가 안 나왔는데 회사에서 더 이상 진짜 급여를 줄 수가 없어 내보내야 되는데 급여를 낮춘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쟁점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노동계약법을 대입을 하면 서로 논쟁의 여지가 있겠죠. 서로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논쟁의 여지조차도 범주가 상당히 좁다라는 거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별권 같은 경우는 법원의 역할로 우리가 돌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지금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개인마다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거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제가 강의를 한다 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셀프 인플로이드,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하는 분들이고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한 7, 8명 근로하고 계신데 직원들이 그분들을 사장으로서 이제 사주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실 때 또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관점이 굉장히 다르실 수 있어요. 서로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죠? 요거는 뭐 그냥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본에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일본이 옛날에 직능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직능급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우리나라가 많이 써온 연공급이라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공급에다가 승진할 때 이제 필기 시험 보거나 기술직 같은 경우는 시험 봐가지고 그 레벨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능급에 대한 기술 수준에 대한 수당을 따로 주든지 그거를 이제 기본급에 더해서 주든지 아니면 그 등급을 따야 이제 위에 호봉으로 올려주는 개념이고 승진 과장에서 차장 올라가는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운영을 한 거니까 일본이 직능급, 한국의 연공급은 별로 저는 뭐 큰 차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역할급이라는 경영학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을 스스로 좀 고안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높이 사요. 왜냐하면 이 역할급 도입을 했었던 기본적인 베이스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노사정위원회가 아까 일본이 노동계약법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노동계약법이 처음에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본 정부에서 행정지침, 그러니까 법은 아닌데 정부의 부처에서 발표를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법적으로도 적합하다. 법은 아니지만 행정지침, 그죠? 요즘 트럼프가 뭐 행정지침하는데 트럼프는 법적 구속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하는 행정지침은. 근데 우리나라나 이게 일본 이 각 주무부처, 정부 부처에서 하는 지침은 법적인 효력은 공식적으로는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판례에는 법적으로 효력을 작용을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일본은 역할급이라는 걸 만들었고 역할급 그러니까 일본의 행정 지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역할 등급을 그 사람의 직무 능력이나 성과가 장기간 동안 저하가 되거나 그게 명백할 경우에는 역할 등급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봉급을 직능 급수를 하나라든지 두 개를 낮출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노동계약법에 어떠한 이유가 있거나 하면 급여를 1% 일방적으로 깎을 수 있다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들리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행정지침이 역할 등급 저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행정지침을 발표를 한 것이 일본의 노사정이 모여서 그 지침에 따라서 노동계약법을 만들게 된 일부였었죠. 그리고 2부가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2부, 3부, 4부, 5부 하면서 10년 동안 만든 게 노동계약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라 그러면 지금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사실상. 일본은 그때 가능했었던 이유가 정부에서 그거를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본에 내노라 하는 진짜 뭐 TDK, 뭐 히다치, 뭐 지금도 뭐 연명은 하고 있지만 원자력 이론 쪽으로 이런 회사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그러한 유연성,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발표를 해도 아무리 노동단체라고 해도 같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거라도 해야 우리가 같이 산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 노사정위원회가 모여서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기본 요건이 됐었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이제 좀 비교를 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연공 기반 인적 구조. 일본하고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이제 역할급을 도입을 했다라는 목적이 위에 보시면 임금관리 유연성. 결국은 서로들 합의가 되거나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사회적인 합리성이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게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면 급여를 낮출 수 있는 자유는 회사에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걸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에 제가 세 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하고 제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해서 시사점을 한번 내본 거거든요. 연공 기반 인적 구조, 직무급 지향과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의 법률적 프레임이 상이하다. 이게 아까 그 노동계약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이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일본 기업의 역할글 도입의 핵심은 개인의 역할 수준에 따른 연봉 하락 구조를 인정한다는 거죠. 예. 2000년대 초반에 일본 정부가 노동후생성인가요? 거기서 행정지침으로 해서 역할 등급 저하 지침을 발표를 했어요. 기업들도 딱히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고 노동계 입장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도 회사가 아예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그거를 노동단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강하게 대응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상황이 그 정책이 시행이 되고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 수준에 따른 연봉 하락 구조를 서로들 인정을 한 거죠. 물론 경우는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 임금구조 개편이 용이했다라는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밑에 세 번째 한국의 노동 그리고 정치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법률 개정이나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새로운 제정, 근로계약법 같은 제정에 앞서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임금관리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 도출이 성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노사 간에 먼저 자기들 간에 그거를 과반 동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 노동법제에서 인용이 되면 서로들 합의하는 거로 좀 강하게 좀 하고 또 사측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근로조건 저하라든지 임금 동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동자 측을 좀 약간 아우른다 그래야 되나? 좀 포용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서로 대화의 장을 뭔가 하나 이렇게 좀 베스트 프랙티스라 그럴까요? 작은 성공 사례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노사정이 사실상 지금 뭐 개점 휴업 상태인 거고 노사정위원회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죠. 경사노위라 그러는데 경사노위가 어떠한 논의를 하나를라도 하도 논의를 해가지고 너무 큰 주제만 다루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합의하는 거를 해서 시행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선례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합의라는 과정,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뭐 쿠팡 뭐 새벽 노동 시간 택배 노동 금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노동 단체에서 주장을 하시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 과로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물론 산업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택배 배송이 발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근로자가 그죠? 네, 회사도 힘들고 근로자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노동을 또 선호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또 어떠한 방안으로 그거를 좀 이런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찾는 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뭐 노동을 어떤 시간대에 금지한다. 이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한 건강관리 어떤 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착이 됐을 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논의가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본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노동계약법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별로 그럼 노동계약을 이런 특정 직군에 있어서 노동계약을 이런 식으로 별도로 우리가 만들자 계약을 새벽에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당에서 뭐 1.2%가 아니라 1.2배 확대를 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 인터뷰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월간 노동법률에서
월간지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아가지고 기사에 이제 제 이름도 나왔는데, 제가 거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모든 기업이 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걸 운영을 하진 않잖아요. 근로복지기금 법인이라고 설립을 해서 회사에서 구성원의 복리를 위해서 뭐 1억이든 2억이든 출자를 하면 정부에서도 그거에 쓰는 거에 대해서 근로자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원천세 빼지 않도록 세금 혜택을 주고, 또 정부에서도 그만큼 금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5대5죠.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 설립하는 절차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되는 이상 회사 아니면은 이 근로복지기금, 회사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세제 혜택, 그러니까 당장 뭐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서 좀 구성원의 이런 건강검진 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 근로복지기금 설립하는 것도 좀 용이하게 해주고, 또 세제 혜택도 주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하는 분들이 많으면 건강검진 단가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립대병원 이런 쪽이랑 협약을 해가지고 좀 상호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한번 아이디어를 줘봤는데, 예, 기자님이 이거 써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의 방법을 찾는 거고,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일본의 지금 근로계약법 이거 한 거는, 이제는 일본이 만약에 이런 새로운 건 못할 거예요. 지금도 일본은. 근데 그 당시에 한 게, 일본은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 노사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산업계의 발전을 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저는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는 노사정과 정이라고 하면 이제 법원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또 정이라고 하면 정책적인 부분 또 보완이 돼야 될 거고. 근데 법이 지금 시행이 된 게 20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례들이 하나씩 쌓이면 또 하나의 어떤 흐름이 생기겠죠. 이 법에 대한.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한국과는 20년이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 그냥 직급적인 뭐 역할 중심, 역할급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역할 중심 임금 체계, 역할 중심 임금 인사 관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능급하고 역할급을 구분을 했네요, 제가. 직능급이 기존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직능급 운영하다가 역할급으로 바꿨을 때 이런 구조로 운영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실 때는 포즈 이렇게 잠깐 중단해놨다가 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역할급이 한국적인 임금 체계의 선택지가, 우리가 이거를 일본을 따라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연하게 일본처럼 역할에 따른 이런 임금 조화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법원이 점점 더 이런 일본의 역할급이라든지 일본의 이런 약간 유연하게 임금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결실까지는 아니지만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우리는 아예 그 논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존의 노동법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 포괄적인 조항에 대한 해석도 어떻게 보면 유연한 상황으로 좀 이렇게 판례도 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포괄적인 노동법제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자 편을 더 많이 드는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이 조금 다르죠.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아까 쓴 내용이랑 비슷한데, 뭐 이슈는 다 비슷비슷해요. 연공중시, 일하는 방식, 사람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법률 체계, 노동법제. 법률체는 조금 다르고, 고령화, 그죠? 이게 되게 오래전에 만든 건데 고령화를 써놨네, 제가. 비정규직 확대. 일본도 뭐 비정규직 어마어마하죠. 예. 프리터족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노동 환경은 유사하나, 다만이죠. 일본은 5, 60년대 이미 직무급 적용을 시도했고, 우리는 20년 후에 이걸 그대로 따라갔어요. 예. 그래서 20년 먼저 한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왔다라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역학급의 도달.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직능급 도입이라든지 임금 체계, 기존의 자기들의 임금 체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단점 분석과, 또 이런 미국식 사람이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 포지션이 중요하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던 거죠.
그 시도를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물론 일본 기업들도 미국 기업식으로 운영을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사례들이. 근데 극히 일부라는 게 문제인 거죠. 또 당사자 공감대 확보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역할급에 도달했다라는 게 일본의 노동법제의 변화, 흐름, 노동시장의 변화의 흐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오면 한국적인 경영 환경과 기업마다의 상황에 적합한 결국엔 개별 기업에서의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선결 요건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노동법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찾아가면서 유연하게 운영을 하면 기업이 더 오래 존속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성원들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나눠야 되겠죠.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건 리더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사장님이 연초에 뭐 구성원들 경영계획 같은 거 방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타운홀 미팅 같은 거 이런 대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사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설명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직접 노조위원장도 초대하고 예, 어려운 걸 인정하고 근데 이제 추세는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관리 이런 부분이 이제 오픈이 되는 이런 문화가 아니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이고요. 제가 이웃나라로 표현했네요. 이웃나라죠. 한국하고 일본이 이웃나라가 아니면 누가 이웃나라인가요? 예. 아무리 이웃이라고 해도 저기 멀리 있는 나라들은 저는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이웃나라라고 보면 일본 먼저 볼까요? 소니 같은 경우도 소니가 사실 역할급이라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회사가 더 먼저 하긴 했는데 규모로 보면은 소니가 그래도 역할급을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일본 노동 후생성이 제시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역할 등급 저하 그 지침에 따라서 역할급 임금 체계를 바꿨어요. 네, 물론 이제 기본적인 호봉제 베이스는 기본으로 가기는 하는데 이제 60년대 70년대 그 직무 분석 해놨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디벨롭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역할급 시행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구조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따가 제가 화웨이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하나의 이런 유연화식으로 어떻게 유연화를 좀 임금 사람에 대한 쓰는 거에 대한 유연화를 가능하게 조금이라도 더 가능하게 한 게 지금의 소니를 다시 건재하게 만든 요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보고요. 중국도 한번 볼까요? 중국도 개정 근로계약법 시행하면서 이거는 그 당시에 제가 중국법인 해외 이제 기업체에서 중국법인 담당을 하면서 그때 많이 바뀌었었는데 2000년대 초 중반일 거예요. 그때 기존에 근로기법이 있었는데 노동자 친화적으로 근로계약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조항들이 함부로 해고 못하고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서 개인별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근로계약법 중국의 노동법제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좀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 이 법제라든지 운영이 보통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물론 뭐 고액 연봉 받고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우리 대졸공채처럼 정규직으로 바로 레귤러로 들어가서 정년보장 받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아요. 물론 이제 요즘 취업이 좀 많이 힘들다라고는 하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다수의 인원을 4+4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근로계약을. 근데 중국의 노동계약법을 보면 일반 계약직이 1년 1년씩 계약도 가능한데 10년을 만약에 계약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근데 화웨이는 이 제도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첩되게 적용을 해서 4+4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뽑기는 뽑되 약간 좀 정규직으로 뽑기는 좀 애매한 직군이라든지 레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무 전문도 수준이. 그러면 4년 계약을 해요. 계약직으로. 4년 계약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근로조건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누릴 수가 있죠. 4년 동안 고용보장을 받으니까. 그리고 4년 동안 일한 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물론 매년 평가도 하지만 4년 동안 종합된 평가를 결과를 가지고 통과를 하면 또 4년 계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면 원래는 아까 제가 계약직이 10년이 지나야 중국에서는 정규직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뭐 전문대 나온 분들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고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4+4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8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해 줍니다. 물론 나머지 이 두 번째 4년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4+4 총 8년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중간 통로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4+4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고용 형태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4년을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화웨이가 물론 굉장히 좋은 회사고 중국에서 글로벌 회사고 사실은 화웨이가 유럽에서는 휴대폰이라든지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제 워낙 이제 좀 사이도 안 좋고 그러니까 화웨이가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통신 네트워크 우리나라도 LG에서 화웨이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쓰긴 하는데 유럽의 통신 네트워크 장비는 90% 이상이 화웨이 거예요. 예. 휴대폰도 엄청 많이 팔리고 삼성만큼 삼성보단 못하겠죠 지금은. 예. 삼성이 폴더블로 워낙 이제 치고 나가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화웨이가 아직 저력이 있는 기업이 글로벌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입니다. 저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 소니와 일본을 대표하는 소니와 중국을 대표하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국제 무역 질서가 많이 바뀌면서 미국 중심의 제재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전기차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장비, 전기차는 조금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휴대폰, 예, 이런 공용 네트워크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전 세계 1위일 겁니다. 아직도. 예, 그 역량은 무시 못하는 상황이고 소니 같은 경우도 약간 체질을 개선하긴 했지만 지금 수익 구조를 보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결과론이긴 하지만 물론 경영이라는 게 결과론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적합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 과정상에서 이렇게 어려웠었던 시기를 겪고 이러한 노동상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부여를 한 것이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존속하는데 조금이라도 1초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삼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지금 뭐 또 우리나라 노동법제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특성에 잘 맞춰가지고 아니 이렇게 또 잘 성장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은 좀 논의가 좀 약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노동법제 상에서 또 지금 노동법제 상에서도 이렇게 강성노조, 전국 이렇게 단위노조가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또 그 과실을 구성원들과 또 나누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하고 이 중국 사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 노동법제 상에서 노동법제가 어떻게 다르고 그 유연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통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를 살펴봤을 때 이 회사의 그러한 경쟁력의 하나의 요인이 지속 가능 경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연구는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10년 더 지나봐야 되겠죠. 예. 법제가 이제 완전히 다른 게 10년 정도 후면은 아주 굳혀지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노동계약법이 근로계약법이 생기리라는 기대는 이제는 접었습니다.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조금 더 개정해서 세분화를 하든지 아니면 판례상에서 좀 유연화가 있어야 되는데 판례마다 또 너무 이게 다르다 보니까 조금 좀 우리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이 조금 좀 유연성이 꼭 뭐 다 굳이 다 어느 산업이나 적용이 돼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미 지금 시행된 것도 아니고 예전에 2016년도에 그때가 이제 지금 정권의 전 정권이었죠. 여성 대통령이실 때.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지침, 인사지침 하나 발표를 했었죠. 일반해고 지침을. 그때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노동계약법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일본의 노동계약법을. 요약해서 여기도 뭐 그때 사회적 뭐 통념의 합리성이 되면은 해고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공정인사 지침이 일반해고 지침이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이게 폐기가 됐죠. 폐지도 아니고 이거는 노동상에 있어서의 적폐로 막 평가가 되기도 하고 적폐 1호라 그래가지고 폐기가 됐는데 사실은 물론 뭐 그 관점도 틀린 거는 아니겠으나 시각에 따라서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때 요 지침을 만든 분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용노동부 분들하고 대학 교수님들하고 노동법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해고 지침이라 그래가지고 뭐 과반 동의 안 해도 해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언론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너무 강하게 언론상에 이렇게 대두가 되기는 했는데 안에 뜯어놓고 보면 장치가 다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장치를 그 기업의 100% 믿고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거는 이제 노동 관련된 법제라는 거는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제한이 있으면 저는 일단은 서로 협의를 해서 작은 것부터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이제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데 요거는 시행하고 뭐 좀 기업에서 이거 시행됐네 라고 준비를 할까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폐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뭐 이런 형태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임금 체계라든지 직급 체계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성과 관리도 많이 하는 방식도 좀 바뀌기도 했고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강의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기존의 강의 내용에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거는 별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